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9강 조선 후기 사회변동과 문화의 새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품화폐의 경제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경제를 봤었고, 또 한편으로 조선 후기 사회 변화라고 해서 신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문화적인 내용만 볼 텐데, 문화적인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실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해방 이후 역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주제가 바로 실학이거든요. 그래서 실학이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그 밖에도 서민문화의 발달까지 해서 사상과 문화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학의 발전과 새로운 세상의 등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이 있어요.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은 고려 말에 들어와서, 기억나죠? 누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신진 4대부에 의해서 들어왔고, 결국 조선 사회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하다가 조선 전기를 지나치면서 조선 중기 후기가 되면 될수록 보다도 성리학이 절대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학문이에요. 저 학문을 지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이 점진적으로 절대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조선 후기 이제 성리학이 절대화됐고, 사실상 성리학이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강력한 사상이 성리학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양명학이나 또는 실학이 대표적이었고, 그 밖에도 국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있더라. 그 밖에 등등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명학을 보면 아마 윤리, 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또는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보다 더 많이 배울 텐데요. 성리학과 정 반대에 서 있다. 반대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성리학과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송나라 때 주희, 주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면, 양명학을 만든 사람은 왕양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양명학입니다. 또는 양명은 호고 이름은 원래 왕수인이라서 이 왕수인이 만든 사람인데,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성리학을 막 연구하다가 고민을 하게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성리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계속 지식적인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지행, 합의를 주장하게 돼요. 성리학은 먼저 안 다음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명학이 지금 지행, 합의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 막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성이 강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고 성리학의 대안적인 사상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퍼지지 못해요. 이 양명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퍼뜨렸던 사람은 정제두라는 인물이었고, 정제두가 관직을 그만둔 이후에 강화도에 가서 강화도에 제자들을 기르게 돼요. 그래서 흔히 양명학은 강화파 정도로만 불립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학이에요. 실학은 사실은 유학의 한 부류인데, 보다 더 실천성을 강조하니,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실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학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농업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공업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나누고, 옛날에 어렵게 한국사를 배웠던 세대에서는 이용생, 실사구식 이런 명칭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명칭 쓰지 않고 일단 농업을 중심으로 하느냐,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느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대표적인 실학자 3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형원, 이익, 정약용, 요 세 인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두 다 농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농업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토지죠. 토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선생님은 책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이름보다는 이들의 주장했던 토지, 어떤 토지 제도 개혁을 주장하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있는 유형원의 경우에는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균전, 균등한 균자예요. 토지 전자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는 거네. 맞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정말 똑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동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양반들은 이만큼씩 똑같이 갖고 상인들은 이만큼씩 똑같이 갖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게 동등하게 나누자라는 것이 균전론이 되겠고, 이 유형원이 썼던 책 이름은 반계 수록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이익의 경우에는 이 균전론이 실질적으로 현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 모든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토지 투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토지제도 개혁을 하자. 이 절대 팔지 못하고 영원히 본인이 업으로 삼아야 될 토지, 영업전을 한계선으로 두는 한전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익은 한전론이에요. 판매를 못하는 영업전이라는 한계가 있는 토지를 주장하는 거고, 성호이익이라는 이분은 자신의 호를 딴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인물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정약용입니다.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정약용의 경우에는 토지지도를 주장하는 게 좀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 주장했던 것은 여전론인데 이 앞에 있는 여자가 마을 여자예요. 그래서 아마 정약용이 대한민국에 1970년대 태어나서 막 활동을 했다면 공산주의자라고 잡혀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론은 마을에 있는 사람이 마을 토지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약간 공산주의 같죠? 다시 말하면 실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약용도 이 여전론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러는지 후에는 토지제도의 명칭, 토지제도의 개혁 방법을 바꿔요. 그것이 정전제입니다. 앞에 있는 정자는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그래서 하나의 토지를 8가구가 나누는데 8가구가 한 토지씩 나누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8가구가 동등하게 농사를 짓겠죠. 가운데가 남네? 가운데 남는 것은 같이 농사를 지어서 세금으로 납부하자라는 것이 정전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약용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편찬을 하게 되잖아요. 저술 활동을 아주 활발히 벌였던 인물이었고, 이 정약용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1표 2서라는 책이 있어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1서 표 있고 하나 더 흠음심서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다방면으로 천재였구나. 서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정약용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저술했던 정약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농업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상공업이 세상의 중심일지도 모른다라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4명의 인물이 있는데 한 명씩 보면 위에 있는 인물 유수원의 경우에는 이름 헷갈리기 쉽죠? 헷갈리지 마시고, 유수원은 일단 주장하던 것 중에 하나가 직업적 편성을 주장해요. 지금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양반이 가장 위에 있고 다음 농민들, 수공업자들, 상인들이 가장 밑에 있다라고 해서 직업적 차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직업적 차별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고, 옆에 있는 홍대영은 의사문답을 썼던 인물인데 기본적으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관측도 하고 하면서 기존의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지구가 어떻게 보면 돌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세계관을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인물은 아래에 있는 두 사람, 박지원과 박재가예요. 자, 박지원은 썼던 책이 열화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열화를 갔다 온 다음에 쓴 책입니다. 열화는 원래 박지원이 중국 황제를 만난 거야. 중국 황제, 청나라 황제겠죠. 어디 있겠어요? 청나라에서 있던 베이징으로 갑니다. 베이징까지 갔어요. 근데 이 베이징까지 갔는데 청나라 황제가 날이 너무 덥다고 여름 결장으로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 별장까지 따라갑니다. 여름 별장이 있던 곳이 저 북쪽에 있었던 열하예요. 그래서 열하까지 갔다 온 다음에 남긴 기록입니다. 이렇게 중국을 청나라를 널리 보고 온 다음에 청나라에서 사용하는 수레와 선박이 중국의 상공업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레와 선박을 사용하자라고 박지원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뒤를 이었던 박제가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 전에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 북벌론,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론이라고 했는데 그 북학론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박제가 쓴 북학우예요. 청나라 오랑캐 국가라고 보기엔 너무 발전했다. 우리도 그들을 배워서 발전을 하자라고 주장했고 매우 독특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소비를 장려합니다. 좀 쓰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양반 사대부들은 검소한 선비이기 때문에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았는데 박제가는 이 북하기에서 마치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해요. 어떤 우물이 나오네? 우물물은 쓰지 않으면 마르지만 쓰면 쓸수록 계속 물이 차올라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비도 계속 하면 할수록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더 정교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장인들이 등장해서 물건이 더 발전하게 되지만 쓰지 않으면 점점 더 퇴보할 것이다 라면서 소비를 장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박제가 중심이에요. 실학, 농업 중심 실학자, 상업 중심 실학자 있는데 이 중에 정약용 기억하시고 박지원과 박제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 시기 조선 후기는 청나라가 중국에 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조선 사대부들은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처음에 배웠죠? 7강이었나요? 조선의 대왕국을 배우면서 명나라만 우리가 섬길 나라, 사대할 나라였고 그 밖엔 다 오랑캐, 적어도 교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인데 청나라의 존재 때문에 그것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는 항상 중국의 역사, 중국의 문화, 중국의 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국학이라고 해요. 우리 역사, 우리 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지리를 나누고 있는데 역사교의 경우에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동쪽에 있는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 주로 이 시기에서 했던 동자라는 글자는 전부 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강목, 목차대로 정렬한 거 이런 문제 있고 이종희가 쓴 동사 역시 우리나라 역사가 되었고 좀 기억하자면 이 당시 유두공이라는 인물이 발해고라는 책을 씁니다. 그간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로 잘 편입하지 않았던 실정이었는데 이 유두공이 발해고라는 책을 쓰고 발해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당시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통일대, 삼국을 통일한 신라와 그쪽에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였다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계관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유두공의 발해고 한번 보시고 그 밖에 이동희의 연려 실기술도 있습니다. 자, 지리로 넘어가면 지리 이제 중국의 땅이 아니라 중국의 지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중환의 택리지 어떤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인문 지리서인 택리지나 정상기의 동국 지도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보다 더 기억하자면 고산자 김정호가 전국을 막 다니면서 기존에 있던 지리적 지식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대해 더해서 보다 더 상세한 것들을 본인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완성한 지도 바로 대동여 지도가 있습니다. 아주 눈여겨볼 만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와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긴 한데 이름이 고산자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보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역사를 매우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냥 역사 왜곡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평해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학설을 이 영화에서 차용해가지고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고 나면 그냥 정말인 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찜찜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평해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역사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사상들이에요. 실학과 새로운 사상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특히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지죠. 우리 8강에서 배웠지만 탕평 정치가 일어났던 영조와 정조 뒤를 이어서 순조, 철종, 헌종 시대에는 특정 소수 가문이 안동 김씨, 풍양조 씨와 같은 가문들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관직을 사고 팔았죠. 매관, 매직을 했고 이 때문에 관직을 샀던 나쁜 탐관 오리들은 비리 관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했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너무 어려워져요.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면 뭔가 종교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 미륵신앙이에요. 정감록은 이제 이씨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정씨에 의해서 왕조가 개설되게 된다라는 예언서고 이런 예언서가 유행하고 미륵신앙은 비단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항상 세상의 말세 어려운 시기 끄트머리에 있는 왕조 시기에는 유행을 했는데 이 미륵은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 불교 얘기를 고대부터 했으면 불교 얘기를 했을 텐데 불교가 믿는 신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신교, 천주교의 신처럼 유일신교가 아니에요.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보면 석가모니불, 비로자라불, 아미타불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부처님이 미륵신앙이에요. 미륵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은 지금 아직 부처님이 아니고 보살로서 열심히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쌓고 있는데 불교역으로 2억 6천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짠 하고 부처님이 돼요. 미륵 부처가 돼서 이 세상에 내려오거나 또는 사람들을 극락 세계로 불러들일 텐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누가 봐도 말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종교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유행한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18세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서학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천주교였죠. 천주교가 들어올 때 종교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서양 학문의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엔 학문으로 받아들였다가 점진적으로 종교로 변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공부를 하다가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데 천주교가 조선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준 대표적인 교리는 평등이에요. 지금 신분제 사회로 나눠져 있고 직업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사상이 충격을 느껴주고 여기다가 죽은 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장하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악마 관장하는 지옥이 있다. 이런 내세상은 내세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신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크리스트교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신 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법상 너무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조상을 모시는 거였고 조상을 모시기 위해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18세기 말부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사 거부로 인해서 탄압을 받게 됐던 종교가 천주교, 서학이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서학은 확산되기 시작하게 돼요. 위에 있는 전경영도 바로 요 서학 탄압과 관련해가지고 강신으로 유배를 갔던 인물이죠. 자, 근데 서학이 들어온 다음에 야 서양 오랑캐가 지금 우리나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이런 이상한 사상까지 들어오다니 여기에 저항해야지 라고 해서 정말 이름도 정반대로 너네가 서학이야? 그럼 우린 동학이야 라고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학이라는 종교도 등장하게 됩니다. 동학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겠지만 여기서 일단 만들어졌다는 점 최재우가 만들고 최시원이 이를 널리 퍼뜨리는데 인내천 세상과 후천개벽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후천개벽 이제 뭔가 세상이 변형을 할 것이다 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널리 퍼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늘이다? 평등사상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후천개벽 세상이 막 변하는 거예요. 왕조 사상에서 지배층이 공고한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을 사회 지도층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것은 세상을 편협시키고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든다. 혹세 무민이다 라고 해서 탄압을 받고 최재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서학과 동학 모두 다 새롭게 들어오거나 조선국에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모두 다 이러한 이유로 탄압을 받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사상이고 시간 잘 가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민 문화의 발달과 있는데 문화 중에 이 시기 서민 문화라고 딱 꼬집어서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민 문화. 이게 한 시대는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막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발전하고 있죠. 사회면에서도 심지어 붕괴하고 있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제력이 확산되니까 이제 과거에는 아주 극소수의 양반들만이 교육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서당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어린 농민의 자식들도 이제 서당에 가서 천장을 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가 과거의 문화는 양반 중심의 문화였지만 조선 전기는 조선 후기는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즐기는 서민 문화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서민 문화의 발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학에서는 한글 소설이에요. 한문으로 써진 어려운 소설이 아니라 이제 한글로 누구나 즐기는 소설이 유행하게 됐고 대표적인 거 홍길동전, 춘향전 있고요. 물론 여전히 한문으로 써져서 이제 시조를 읽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그 시조가 음률을 딱 정확히 시킨 것이 아니라 사서시조 좀 더 규제를 완화한 이런 시조도 유행하고 판소리도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여기다가 시조를 읽는데 이 시조는 과거에 다 누가 했냐면 양반들만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양반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시를 막 읽고 그걸 죽이고 싶어요. 특히 누가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바로 돈은 많지만 신분적 제약이 있었던 중인들이 여기에 대거 나섭니다. 그래서 중인들이 참여하는 시를 읽는 모임, 시사라는 것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건축면에서는 17세기에는 다층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단층이 아니라 1층이 아니라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지금 현대에서 보는 건물들이 아니라 법주사 팔상전과 같이 탑 모양의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하지만 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18세기 후반에 만들었던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에 하면 두 명의 인물이 연관되어 있죠. 한 명은 왕은 정조와 연관되어 있고 정조가 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많이 얘기하고 누가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하죠. 바로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거중기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수원을 기억하시고 공예와 관련해서는 조선 초기에는 뭔가 훈구파가 집권할 때쯤은 좀 수수하고 소박한 공예품 도자기가 유행인데 그 도자기 분청사기였어요. 전에 6강에서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다가 16세기 살인들이 집권하면서 이제 살인들의 고고한 선비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도자기가 유행합니다. 하얀 백자가 유행하게 돼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오면 청아백자가 유행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자기는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다시 청아백자로 발전하는 모습인데 수업 시간에 쓰면 TV 화면에 딱 보여주면서 자 이게 청아백자야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각각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름이 청화백자인지도 백자 모양인데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청화백자예요. 마지막 그림은 자 그림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진경산수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진짜 모습을 보고 그린 산과 물의 그림 진경산수하고 경제 정선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진경산수화가 크게 유행하게 돼요. 이게 뭔 상관이야? 여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 것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과거의 그림들은 산수화를 많이 그려요. 근데 많이 그리는데 직접 가서 보지 않고 그려요. 그냥 상상해서 그립니다. 오히려 어떤 그림이 들어가냐면 중국의 유명한 어떤 마무개 화가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더라. 그런 그림들과 흡사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고 또 그림을 그릴 때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태산, 황산, 양자가 이렇게 그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학습지에 실어 나왔던 이거 보면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제석도인데 서울 그 청와대 아래에 있는 청와대 뒤쪽에 있는 경복궁 뒤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인왕산을 보면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제석도와 똑같습니다.
정말 보고 그린 그림이구나. 뭐 그 밖에도 금강전도와 같은 금강산을 그린 그림도 있는데 진경 산수화라는 점이고요. 또 한편 풍속화도 있어요. 물론 풍속화처럼 막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원래 김홍도, 신윤복은 정말 그림이 잘 그리는 화가예요. 궁중의 화원이죠. 화원화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민중들이 사는 모습들을 민중들의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익살스럽게 그려놓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리는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 그림 풍속하고 대표적인 사람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죠. 이 두 분의 그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학습지에는 김홍도의 서당도를 실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그린지 알 수 없는 그림도 있어요. 바로 민화인데 주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민간에서 되게 유행을 했던 그림들이에요. 왜 유행하냐면 이 그림들이 무언가의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효험이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까치 또는 악기를 쫓아내거나 호랑이와 같은 그림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지에 실어놨던 그림도 호랑이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까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서민들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국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사회, 신분제도의 변화, 문화, 새로운 사상인 실학의 등장과 서민문화의 발달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니까 진도는 선생님 마음대로 막 빼서 좋긴 한데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우리 힘내고 5월에는 계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